네, 레드캠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잼버리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총체적인 준비 부족이고 부실이고, 뭐 저도 여당 정치인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잼버리 온 청소년들, 학부모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수 받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조기 철수를 결정했는데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불가능이죠. 지금 보니까 태풍이 빨리 지나가지도 않고. 예. 오랫동안 강력한 태풍이 머물면서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기 때문에 호흡벌판에서 텐트 하나로 뭐 태풍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치는데 하여간 과정에서 참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이건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정치권을 한정했고 왜 자꾸 니탄네타 그런 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동의 책임이고 특히 잼버리 이번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야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예. 애초에는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이 2명이었더라고요. 여가부 장관하고 이제 전북도지사 2명이고 나중에 이제 올 봄에 이제 나머지 3명이 전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 그렇죠. 집행위원장이죠. 집행위원장이고 전북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김윤탁 의원. 그래서 그 두 분이 원래 공동 조직위원장이고 그래서 사실 초당적인 기구로 원래 구성이 되었고 이제 같이 책임지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정치권이 항상 뭐 내 탓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 잼버리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예. 뭐 남은 기간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러니까 수습 그다음에 어떤 좀 마무리는 좀 잘하는 일단 여기에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뭐 여기 탓이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이 먼저 꺼내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정치 환멸을 느끼고 양당 지지율이 뭐 더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지금 정치권 아무튼 뭐 다음 총선 때 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치 쇄신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를 포함해서는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런 각오로. 그래요? 예, 그건 좀 이따 좀 따로 여쭤보고 하나만 더 신원식 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가 발생을 해서 전북연맹 스카우트 일부 대원들이 철수를 했잖아요. 예. 이걸 두고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 이런 식의 뭔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지금 의견 표명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북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가져간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강원도랑 서로 경쟁을 했고 그럼 이제 전북 분들은 지금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려고 태풍 이제 온다고 하기 전에는 다들 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성범죄가 아니라는 게 뭐 공식 발표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좀 차분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어제 이 철수 결정한 전북연맹 대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조직위에서 조사 결과 막 발표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 입장이. 그러니까 파악한 경위도 많이 다르고 두 번째는 이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스카우트 학생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인솔에 가는 대장은 그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철수를 결정을 한 건데 여기에 왜 자꾸 정치적 해석을 덧붙여갖고 굴레를 씌우냐라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분도 좀 과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 막 소리 지르고 차분하게 좀 접근했어야 됐고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제 해야죠. 해야 되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 이 성범죄 이런 게 있으면은 은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쪽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고 근데 아직 그건 없잖아요. 주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 있는 저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니 근데 증거를 내놓을 건 이 피해자가 증거를 내놓을 게 아니라 조직위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는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성범죄는 아니라고 지금 결론을 이미 내놓은 상태고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근데 그거 좀 뭔가 그냥 봉합하려고 그러니까 조직위가 일부러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각도 있으니까 좀 드리는 질문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나 허은하 의원은 여가부 폐지 이야기를 다시 꺼내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원래 여가부 폐지하려고 했죠.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 굉장히 의지가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반대를 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법을 통과시켜야 됐기 때문에 인과성이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만 찬성하면 여가부는 바로 폐지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뒤집어서 볼 여지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가부 폐지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가부가 힘이 빠지고 뒤숭숭해서 일을 더 못한 인과성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알바 조직이고 무대책 조직이라는 겁니까? 예, 누더기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었고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고 여가부가 없어졌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그렇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잖아요. 혹시라도 이 잼버리가 이제 여기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도 좀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있죠. 그리고 그래요? 엑스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국제 행사에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이제 추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남은 기간 정치권에서 일단 수습 먼저 수습 해야죠. 수습 먼저 하고 그리고 책임 규명도 당연히 해야죠. 끝나고 나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1,170억? 예, 1,100억 정도 예, 썼다는데 어떻게 썼는지 다 예. 감사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특히 이제 큰 이제 책임 주무 기관이 여가부하고 전북도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낱낱이 살펴야죠. 그러니까요. 뭐 저기 뭐 잼버리 이후되고 뭐 해외 나간 것만 99건? 이라고 하던데 정말 근데 뭐 일정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그 관광성이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 한국에서도 이미 잼버리에서 성공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살펴봐도 되는 규명할 건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심평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발언 보셨죠? 나중에 사과까지 했던 거. 예, 봤습니다. 일단 전혀 근거 없는 카드라 통신에 휘둘렸던 거라고 보세요. 심평 변호사가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신당 국민의힘 말고 다른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좀 두 개 나눠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하여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위기다. 국민의힘이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위기일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근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요. 이재명 없는 총선을 치러야 되고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8월이나 뭐 9월 안에. 뭐 그거는 일단 논의를 치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도 지향적인 뭐 이낙연 전 총리나 뭐 김부겸 이런 분들이 뭐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선거를 뭐 치르게 되겠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그렇게 되면 부산도 상당히 위험해요. 아, 부산까지 위험하다고? 그렇죠. 부산이 그때 민주당이 5석까지 가져갔잖아요. 아, 예. 그게 전전 총선이었죠? 16년 총선. 그러니까요. 저 진박 논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국 선거가 위험하죠.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뭐 총선 위기설 얘기한 게 뭐 크게 틀린 것도 없네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신당 창당 뜬금없이 신당 창당. 아니 여론조사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또 뭐 사실이 아니라고. 보통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합니까? 아니 정당별로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큰 정당은 지금은 지역구별로 여론조사 돌리잖아. 지금은 여론조사 해도 우리가 뭐 부산에서 이렇게 확 지는 거로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아니 수도권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도 여론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나 다른 데서 하는 여론조사나 큰 차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신당 창당은 말 그대로 소설이다. 완전 소설이죠. 뭐 우리가 새로운 인사 영입해가지고 확대 정무적인 의미에서 뭐 우리 당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없어지고 다른 정당이 뭐 우리가 그리 흡수되고 이런 건 완전 소설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그 난리치고 이준석 대표 징계 때리고 뭐 하고 할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신당 창당을 요령이라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뜬금없죠. 그래서 스스로 사과했고. 아니 근데 아무리 그 뇌피셜이라 하더라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전혀 안 도는데도 그냥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까? 저는 풍문으로도 혹시 들은 적 없으세요? 예,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 대선 전에 윤석열
정계 개편설이 있었지. 예, 대선 전에. 그렇죠. 우리 당 입당하기 전에 신당을 만들고 뭐 나중에 합당하고 뭐 흡수하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고 대선 전 이야기고요. 그렇죠. 대선 끝나면 정계 개편할 거다라는 설은 많이 돌았었는데 뭐 정계 개편할 뭐 우리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호남에서도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상태로 들어오면 정신 나간 사람이란 욕 듣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얘기는 심평 변호사 얘기는 그럼 빼고 의원님 진단에 따르면 내년 총선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감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도 중도 확장형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국정으로 가야 되고 당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너무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전통 보수에만 호소하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뭐 여론조사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갤럽 조사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갤럽 조사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무조건 참패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참패하고 거기다 민주당이 정비까지 한다면 그러면 뭐 끝나는 거고 피폐다. 윤석열 정부 식물 정부로 끝날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노선을 당에서도 사실 청년 확장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옛날 목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묻히거든요. 그래서 묻히지 않도록 청년 중도로 순수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고 또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상태로는 좋은 인물이 나와도 뭐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운영 자체가 중도 확장, 민심 우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몰릴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국정 같은 건 이제 그 중도 확장, 중도 어필 전략을 좀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고 물갈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물갈이는 이대로 가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관련해서 아까 잠깐 의원님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 지금 수도권 출마설 얘기 계속 보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신당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죽으나 사나 이 당 안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나가서 새로운 당 만들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정치 미래는 없다고 보고 또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그러려면 당이 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저는 뭐 공천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의 결정에 승복할 겁니다. 공천이 안 되면은 출마를 안 해야죠. 그러면 지역구로 옮겨서 수도권으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뭐 제 지역에서 전 해운대 살 일이 많습니다. 약속한 게 있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근데 보도를 보면 뭐 석동현 변호사를 비해서 이미 몇 명의 이름이 아예 그러니까 실명을 박아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저랑 경선했고 제가 이겼고 어쨌든 이번에 제가 뭐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승복해야죠. 승복하고 지역구 옮길 생각은 전혀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여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이제 부당하게 이제 공천 아예 배제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무소속 출마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적입니까? 그 공천학살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뭐 친박 신당이 있었고 무소속 연대 있었고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2008년이었나요? 친박 연대가 굉장히 친박 연대 무소속 연대가 그렇죠. 굉장히 의석을 많이 얻었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공천은 상당히 공정하게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건은 결국 공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저는 공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 이야기 나오는 것의 토대를 보면 비례정당이거든요. 선거제 개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례정당 문제는 지금 해소가 안 되고 또 내년 선거 맞는 겁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이제
비례만 지금 제도는 바뀌고 병립형으로 가고 대신에 이제 지금 전국 비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권역별 비례로 이렇게 좀 타협이 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미 없는 사람이죠. 뭐 이제 총선 때도 뭐 이분 역할 전혀 못할 거고 이분 나타나면 표 떨어질 텐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남았죠. 지금 이제 공천 룰 뭐 오늘 좀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마 대의원제 그죠.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면 마지막 이재명 수호 재명 수호 혁신이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러면 당내에 굉장히 큰 파열음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10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연기가 됐다고. 파열음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대의원제 같은 경우 이제 비명계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고 당원 중심으로 가면 소위 뭐 친명 개딸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당이. 결국은 그게 이제 내년 이제 그 공천 경선 구도를 이제 저하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당원 중심 경선으로 가게 되면 뭐 비명 힘들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제 그 대의원제 말고 그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감점폭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신진 정치인의 가점폭을 더 높이는 방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네, 그런 방식은 수용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비명계가 공천 안 되는 그런 구조를 짜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김은경 혁신이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 본인은 바로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온 이유가 지금 집안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기 때문에 그 저기서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표를 못 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뭐 이제 대의원제랑 공천룰까지 그렇죠. 마지막 해라 이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공천룰 개편하고 나가라. 뭐 그러면 의원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김은경 혁신에서 던진다고 친다면 비명계는 어느 선까지 반발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깨질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1분 남았는데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보다 경한 분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용관석 구속이 됐고 지금 뭐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대북송금 그리고 백현동도 거의 진술이 다 나왔고 그리고 배후에서 지금 진술 바꾸라고 계속 종료하고 있고 증거인멸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지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두 가지 요건 맞으면 무조건 구속이죠. 구속이라고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